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해외로 팔려간 조선인 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유럽과 아시아의 상강무역에 대해 알아야 조선인 포로에 대한 이해가 쉬우니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볼까요? 유럽을 비롯한 서양권 국가들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항로 개척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로 손을 뻗습니다. 선두로 나선 포르투갈은 발빠르게 아프리카를 장악하고는 대서양을 넘어 아시아까지 발을 넓혔죠.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한 포르투갈은 당시 명나라였던 중국에 사신을 보내 마카오 항구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서구가 항구를 개방해달라 하니 일단 거절하고 받죠. 포르투갈은 명나라의 골칫거리였던 해적 소탕과 마카오에 대한 일종의 임대금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며 다시 항구를 열어달라고 했고, 항구만 열어주면 돈도 주고 해적도 잡아준다고 하니 명나라에서는 나쁜 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항구를 열어주죠. 그렇게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거점 삼아 중국과 일본을 기점으로 한 아시아 삼강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포르투갈은 이렇게까지 마카오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세계적인 화폐였던 금과 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서양권이 1대 13이었던 반면에 중국은 세금을 은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 1대 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고 온 은을 가지고 중국의 금을 사서 은 생산국이었던 일본에서 다시 바꾸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습니다. 각 지방의 영주들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포르투갈 상인들과 활발하게 거래를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내전 때문에 자금이 바닥나버렸고 영주들은 내전 중 잡아들인 포로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국민을 팔아넘긴 것이죠. 노예를 팔겠다는 것은 한창 노예무역을 진행하고 있던 포르투갈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노예 수요도 충족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사온 포로는 흑인 노예보다 3분의 1 정도 싼 가격이었으니 엄청 남는 장사였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무역은 상품으로 노예를 거래했던 포르투갈인들과는 달리 채무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갚으면 해방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일본이 노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노예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결국 전국을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노예로 팔려나간 자국민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포르투갈의 일본인을 상대로 한 노예 매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해버렸죠. 이건 히데요시가 일본으로 온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을 추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히데요시도 호의적인 자세로 선교사를 드렸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일본인들이 절을 부수는 모습과 포르투갈 상인들의 노예무역과 같은 횡포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었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고 개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배제하지 않으면 너희도 추방해버린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의지를 버리지 않은 몇몇 일본 크리스찬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히데요시의 정책으로 인해 일본 노예무역은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당시 전 세계가 몰두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노예무역 수익을 일본도 놓칠 수 없었죠. 일본의 노예상들은 임진왜란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자국민을 못 파니 조선인들을 팔자는 논리였죠. 16세기 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무능한 정부로 인해 전세가 일본 쪽으로 기울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그곳엔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도 있었으나 일본의 노예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에 포승줄을 걸었죠. 심지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까지 새끼줄을 이용해 목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정유재란까지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은 한국 합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죠. 일본에 도착한 조선인 포로들은 대부분 가사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거나 국제무역항이었던 나가사키 항구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노예상들은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조총이나 비단을 받고 조선인들을 일본 화폐 단위로 산문 정도의 값어치로 매겨 지불했죠. 참고로 당시 조총의 가격은 한정에 120문 정도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조선인 40명당 총 한 자루였던 것이죠. 조선인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기록은 이탈리아 출신 상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남긴 글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조선에서 남녀노소, 소년과 소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사키 항구로 왔다. 이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노예로 팔려나갔다. 나는 12스쿠드를 주고 조선인 포로 5명을 사서 세례를 받게 한 뒤 인도에 4명을 풀어주고 한 명은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탈리아에 풀어줬다 라고 적혀있죠. 많은 조선인들이 유럽과 청나라 그리고 인도 등지로 팔려나갔으나 팔려간 후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커녕 생사도 확인된 게 없죠. 일부 조선인 포로들은 탈출을 시도하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일본군의 군사로 키워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잡혀간 남아들이 장성한 나이가 돼 정유재란 때 적군으로 온 자가 무척 많았다. 그들은 포를 쏘기도 하고 칼을 익히기도 해서 용맹하기가 진짜 외놈보다 낫다는 기록이 존재하죠. 또한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은 지배자의 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재력가들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해야 했죠. 조선 정부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을 그냥 버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종전된 지 약 7년이 지난 시점 조선 정부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조선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힘을 썼죠. 대표적으로 에도 막부를 설립한 도쿠가와 이에스에게 사명대사를 필두로 한 쇠한사절단을 보내 수천 명의 조선인을 귀환시켰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선인 포로 귀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도 포로들을 돌려받았었죠. 조선통신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포로들의 귀환에 꽤 공을 들였지만 10만에 달하는 포로 수와 상반되게 귀국자는 8,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냉담한 대우 때문이었죠.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귀국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지만 귀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차별과 멸시였죠. 정유재란 당시 왜군 측에서 싸운 조선인들 때문인지 귀국자들은 의심받으며 민간에서는 형벌을 주자는 요청까지 빗발쳤습니다. 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노비나 천민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천민 신세로 돌아가야 했고, 양반들은 관직 임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거나 미모가 뛰어난 여성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자들도 있었죠.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귀에도 들어갔고 일본 정부는 사실을 부풀렸습니다. 인재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말이죠. 포로들을 돌려보내도 취급이 저러하니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며 도자기 도공들과 같은 기술자들의 귀국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체념을 한 많은 조선인들은 서서히 일본에 물들어갔죠. 체념한 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일본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어차피 조선으로 돌아가봤자 천대받을 게 뻔하니 그나마 대우라도 해주는 일본에 눌러 사는 게 더 괜찮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도공은 조선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일본에서는 기술자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가 유럽에서 엄청난 열풍이 일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죠. 애초에 일본 최초의 자기를 만든 사람이 조선인 이삼평입니다. 이삼평은 일본으로 건너가 사무라이 계급을 받고 고령토를 찾아 조선의 기술과 일본의 전통 문양을 더해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했죠. 이삼평이 고령토를 찾아 도자기를 구운 곳에는 도공들이 모였고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은 이삼평은 자손 대대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물론 도조 이삼평비라는 기념비까지 세워졌죠. 이삼평이 도자기를 구운 아리타 지역은 지금도 도자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극히 드문 케이스고 다른 도공들은 대접을 받긴 했으나 일종의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대량으로 팔려나가는 도자기에 비해 도공들의 수가 부족했으니 밤을 지새며 도자기를 만들어야 했죠. 일부 기술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백성들은 조선에서 받는 귀국자들의 대우를 빌미로 일본에 남겨져 차별과 멸시, 착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마쳐볼게요.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 중에는 코백이라는 야만적인 행위도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조선인 남녀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인 뒤 본국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고 그에 맞는 포상을 한다고 말했죠. 일본군들은 조선인 코백이에 그야말로 혈안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들은 자국민과 조선인 포로들을 팔고 사들인 조총으로 조선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코를 베어갔죠. 코를 수집한 일본군들은 히데요시 앞에 서서 일종의 코 영수증인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문대대로 전한 사람도 존재하죠. 수천 개가 모인 조선인들의 코는 도요쿠니 신사에 있는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히데요시는 그 무덤을 코 무덤이라 칭했죠. 해외로 팔려간 조선인 포로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